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뇌물수수,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가 구속됐지만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전국이 요동칠 여지도 충분합니다. 오늘 보도본부 한나인, 유 씨 구속의 의미와 정치적 파장 등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임금을 받으신 게 있다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받은 데 그런 적 없죠? 예, 없습니다. 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 드린 겁니다. 압수수색 시간이 좀 걸렸는데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도 매우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오후 2시부터 영장 심사를 받았고요. 오후 5시 무렵에 신문이 끝났는데 결과는 4시간 만인 밤 9시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서 자정 무렵이나 더 늦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요. 구속심사 결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온 겁니다.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과 함께 유동규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과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시행사 성남의 뜰 주주협약서에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도록 한 게 유 전 본부장이고 결과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서 성남시에게 그만큼 손해를 입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게 11억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받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수익 구조를 설계한 게 아니고 또 11억 원은 차용증을 쓰고 사업 자금과 또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이 개발 이익 700억 원을 요구하고 이를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를 하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한 거지 실제로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이게 유동규 씨 측의 변호인 주장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딩스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 이 경기관광공사를 사장을 지내기도 해서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죠. 바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빠르게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혐의가 뇌물수수와 함께 업무상 배임인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건 결국 성남시나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을 넘어서 성남시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동규 윗선의 개입 여부를 가리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런 해석이 잇따르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어떤 관계인가, 측근인가 아닌가를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나온 지적이죠.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박을 크게 하지 않았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뉘앙스가 좀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그런데 제가 질문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영화 사업 하기는 예산 편성해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이제 안 해줬는데 그래서 그 때문에 퇴직해버렸는데 중도에 개인적 신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부각하는 듯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다만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장이던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우면서 정치판에 들어섰고요. 당선 이후엔 시설관리공단, 즉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이후엔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나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며 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요, 어제 논평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오른팔이란 뜻에서 우동규라고 불린 인물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와서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면서 손절하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여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면서 화천대유와 실무자 유동규 또 설계자인 이재명 지사 셋은 사업공동체다. 그래서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된 만큼 이제는 그 윗선인 이재명 후보 쪽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일 공보실장은 논평을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는 이 사업 설계 자체가 범죄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범죄 혐의도 성립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던 유동규 씨에게 뇌물이 갔다면 그 윗선에도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나온 윤석열 캠프 측 주장도 들어보시죠. 공정한 특검을 빨리 선임을 해서 그분에게 수사팀 구성도 맡기고 검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의 증거인멸 방지 조치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수사해 나가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지금 보고 있지만 이게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증거를 아예 인멸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지 이래가지고 어디 이게 정상적인 그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배임 및 뇌물 혐의였습니다. 계약 시 초과 수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계약만 체결하였다면 성남시 측에 훨씬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빠뜨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가 사업 구조를 속이지 않은 이상 유동규가 특혜성 배임성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지시 승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장비 3대 그림자라 불리던 사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 후보도 공범이다 이런 공세를 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SNS를 통해서 이 꼬리가 길면은 잡히는 법, 드디어 대장동 게이트에 꼬리가 잡혔다면서 꼬리를 당기면 몸통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 뉴스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어떻게 변화돼 가고 있나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28.3%, 윤석열 후보 28.0%, 오차 범위 내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지난주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1.7%포인트 하락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0.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어 홍준표 후보는 16.7%, 이낙연 후보는 11.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로만 보면 상당한 박빙이라서 결국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도 적극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비리 덩어리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나올 때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프로젝트라 좀 그렇게 봤습니다. 그 사건의 주범은 대장동 비리를 설계한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거기에 여야가 같이 거머리 떼들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유동규 뒤에는 이재명이가 바로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그런 증거가 발견되면 저는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사퇴시키고 또 원희룡 후보 역시 실무자 유동규가 구속됐으니 설계자 이재명 후보 차례라면서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기 전에 신속하게 몸통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곧 이재명 공동체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국민을 원숭이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기 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서 유원 오가닉, 그러니까 유원홀딩스를 설립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걸로 파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후에도 두세 번 정도 개인 사업 자금으로 빌린 것까지 포함해서 김 씨 측에게 총 11억 8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 투자자인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10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대화 녹취록과 자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공개된 직후에 이재명 후보 측이 유 전 본부장을 만나서 직접 소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 그다음에 배임 혐의를 적용했고 또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수사가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 측이 직접 최근 소명을 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 전 본부장과 같이 근무했던 사람을 보내서 이제 소명을 들었다. 뭐 그런 보도를 중앙일보가 했습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어쨌든 그 보도가 맞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유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대해서도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 유 전 본부장 외에도 또 다른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도 여러 가지로 언론 보도에 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그 녹취록 부분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많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됐던 거냐, 정확하게 진상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라인들을 좀 가동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위상 역할이라는 것이 뭐 외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 수많은 산하기관의 직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사람이 측근이면 측근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상당한 민감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뭐 본격화된 상황 정도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선거를 도와준 사람은 맞지만 측근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측근인지의 여부가 온라인 공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하고 그다음에 이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씨,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10분 분량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9년 전, 그러니까 2012년 6월에 녹음됐다는 전화 통화 내용이죠. 이재명 후보의 친형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재명 옆에는 전부 이런 사람만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2년 전 자신의 트위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특별히 언급한 사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에 보는 이 트위터에 유동규 경기관광사장의 국내 최초 파격 출산책 화제라는 이 기사를 게재했고요. 그러면서 산하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이라는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재차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 기사의 도입부에는 유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서울공약 발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지만 개발 이익을 환수하지 못해 국민에게 상심을 드린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유동규 씨 구속에 대해서는 과거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철저하게 도입해서 불로소득을 반드시 다 환수해 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러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유 씨하고 가급적 분리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던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고 고개까지 숙였어요. 이거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포괄적인 유감 표명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어쨌든 만약에 그런 직원이 연루가 됐으면 내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가까운 인물이 이 저지른 어떤 문제로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내 지휘하에 있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야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그것과는 좀 이렇게 다른 축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깊은 유감을 좀 표명을 한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야권의 공세 사이에서 절묘한 지금 이 줄타기 정도의 어떤 유감 표명을 했다라고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여권 안에서 지난번에 유인태 전 의원이 그 사람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뭐 그런 정도, 그런 맥락에서의 유감 표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있지만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과 정치 행사 참석을 압박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복수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직 당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한 일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와 이 도지사 선거에 나선 2018년 지방선거 전에 공사 간부들에게 민주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유 전 본부장이 가장 가까운 간부들에게 지시를 하면 간부들이 사내 조직망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증언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시에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사장님 이렇게 불렀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요구에 따라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 현재까지도 당원이라는 한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이 우리 사장님이 선거에 나가는데 당원 가입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장님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가리키는 말로 통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요. 이재명 지사가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사내에서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이재명 시장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간부 8명을 대동해 새벽부터 응원을 나갔다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이 시장을 쫓아다니면서 90도 절하라고 발령을 낸 것이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의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활동 의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서 내가 이재명이라면 그런 애를 안 쓰겠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기를 못 마치고 나온 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나 같으면 안 쓴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성남시장 선거 때 도움을 준 것은 맞지만 경기도에 와선 딴 길을 갔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가까운 사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그동안 뭐 시장 때부터 같이 있어왔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봐야 될 게 이제 어떻게 관계가 최근에 이제 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분이 그만두고 그다음에 그만뒀으면 아마 좀 가까운 사이였으면 대부분의 경기도의 뭐 비서나 가까운 분들은 거의 캠프에 들어와 있는데 저도 뭐 그분 본 적 없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기에 그만두면서부터는 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대변인이 말씀 멀어졌다고 치더라도 멀어지기 전에는 가까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과거의 어떤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씨의 2010년 10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주도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면 얼마 전에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난 이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죠. 네, 이한주 전 원장은 이재명 후보와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핵심 측근이자 멘토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위원장은 이한주 전 원장이 맡았는데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은 2010년 10월 1일에서 8일 기획본부장 공고를 내면서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해 2명이던 지원자 가운데 면접 심사 결과 고득점자인 유 전 본부장이 10월 11일 최종 합격자로 확정됐다. 이렇게 15일 임용됐다고 합니다. 공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유 전 본부장 낙점이 임추위 면접에 좌우된 셈인데요. 유 전 본부장 기획본부장 임용의 임명권자였던 전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A씨는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추위가 구성돼 추천을 하면 공무원은 아무 권한이 없다. 임추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유 전 본부장이 관련 규정상 임용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 특별 채용 케이스로 성남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지금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됐던 게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유 씨는 본부장 임용 직후부터 이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요, 유 전 본부장이 임원 인사 규정에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유 전 본부장도 이를 인정했던 걸로 밝혀졌었는데요. 다만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은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습니다. 이한주 전 원장은 국민일보에 오랜 일이라서 기억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나온 보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이 서울의 한 A 설계 사무소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전원이 노컷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운전기사입니까? 네, 해당 설계 사무소에 다녔던 한 직원은 유 씨가 2개월 정도 잠깐 일하다가 그만뒀다면서 대표가 사정상 차 운전을 못하게 돼서 두어 달간 채용을 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복수의 증언과는 달리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임명된 직후 성남시의회에서 A사에서의 경력을 두고 건축 관련 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획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고 해서 박종철 성남시 시의원이 A 건축사무소 건축 분야에서 몇 년 정도 했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만 3년 정도 된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맞다면은 내부 증언은 2개월 정도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전부인데 유 전 본부장이 3년 동안 건축 관련 일을 담당했다는 식으로 경력을 부풀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국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공공기관 입사 첫 단추에 부풀어진 경력이 좀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그 유동규 씨의 전문성, 그다음에 자격 요건 측면에서 과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임명된 게 적합한 인사였는가, 이런 물음표가 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들어봤지만 현근택 그 지금 이재명 캠프 본부의 본부장입니까?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시장 때부터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건 맞는데 봐야 할 게 어떻게 관계가 최근에 멀어졌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저희가 들어봤던 방송의 앵커도 물어봤지만 이전에는 가까웠었는데 헤어진 이유가 지금 가깝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려서 결국 이재명 후보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이가 과연 측근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현근택 대변인 얘기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성남 시설공단의 본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조합장을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지지선언을 하고 당선되고 나서 시설공단의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14년 선거 때는 선거 앞두고 사직을 하고 다시 또 이재명 지사를 돕습니다. 돕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바뀐 거기에서 다시 또 기획부장을 또 맡아요. 그때도 이제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 대장동 개발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결정을 하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또 임명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쭉 흐름들을 보면 이것이 어쨌든 뭐 원래부터 쭉 공직에서 있었던 그런 분도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와 관련된 속에서 역할을 하고 어떤 이 공사에 들어와서 요직을 맡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측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여러 가지 어쨌든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문고리로서의 측근은 아닐지 몰라도 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와의 정치적인 행보를 그동안에 쭉 같이 했던,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면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임명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좀 자격 요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가능했던 부분들이 그런 정치적인 거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난해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둔 사직한 이유가 과연 그 예산 관련된 영화 예산 그 300몇 억을 못 땄기 때문인지도 사실은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쭉 해왔던 것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사직하고 이재명 지사를 돕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공직에 오고, 이런 흐름을 반복돼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그만둔 부분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이제 가도에 뛰어드는 거니까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해서 사직한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부분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수사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두고도 이 유 전 본부장 측과 검찰이 진실 게임을 벌이면서 미스터리는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어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본질은 뭐냐면 그런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나쁘다 좋다 이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행방을 두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유 씨 측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던진 휴대전화는 최근에 개통한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날 수면제하고 술을 먹고 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검찰이 문 열라고 하고 또 기자들한테 전화가 자꾸 오니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홧김에 던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유 씨 측은 그가 던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 최근까지 쓰던 휴대전화를 아직 보관하고 있고, 그 사실을 검찰에도 알렸지만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만약 유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인데요. 유 전 본부장 측은 왜 휴대폰을
확보하지 않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 휴대전화 확보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다는 유 전 본부장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요,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예전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검찰하고 유 전 본부장 측의 얘기가 서로 좀 다른데 근데 결국은 휴대전화를 둘러싸고 유 전 본부장 측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해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일이 아닌 전날 창밖으로 던졌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휴대전화를 주변한테 맡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 수사팀은요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에 유 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확보에 검찰이 실패한 것도 이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오늘 아예 창문이 열리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던지는 일 자체가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을 2-3시간 정도 먼저 면담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습니다.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하고 또 피의자한테 영장을 제시한 뒤에 관련 자료를 즉각 확보하는 등 통상적인 압수수색과는 좀 달랐다. 이런 취지의 보도였었어요. 그렇죠. 이에 면담 자체가 없었고 또 사는 당시에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평소 쓰던 휴대전화든 이 새로 만든 휴대전화든 대장동 사건 관련 핵심 증거일 수 있는 휴대전화의 실체와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검찰이 두 휴대전화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건 맞는 만큼 뒤늦은 압수수색의 결과 이 중요 증거물 확보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20분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고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그 누군가가 가져갔을 거란 주장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서 배운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온 바 있었죠. 이에 이재명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2016년 11월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디서 한 얘기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하야 촉구 강연에서 했던 발언이죠. 강연에서 했던 발언. 이 2016년 발언을 골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재명 그 지사님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근데 그분이 창문으로 뭘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휴대폰이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제가 조용필님의 창밖의 여자는 들어봤지만 창밖의 휴대폰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이게 순식간에 이제 그분이 당황하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재명 지사님이 과거에 사고 치면 전화를 뺏기지 마라라는 공개 강연을 했을 때 무리를 빚은 게 있긴 했는데 그때의 이재명 지사님을 그 충성심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능적으로 학습이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발언이 재조명되자 연관성 없는 과거 발언을 끄집어내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런 악의적 행위는 논두렁식의 사건의 판박이 아니냐면서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소재를 두고서 유 전 본부장 측하고 검찰 측의 얘기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새 것이 있느냐 아니면 뭐 옛날 것이 있느냐 또 두 개는 다 어디에 있느냐 검찰은 과연 그거를 확보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두고서 지금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결국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 전 본부장 측에 뭔가 행적이 좀 수상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처음 보도 나온 상황부터 과연 뭐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러면은 CCTV 다 확인하면 그 누가 가져갔는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마지막 또 그 발신 번호는 또 송파구에서 잡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이제 버티는 20분 사이에 누군가 통화해서 뭐 어디로 오라 이렇게 했고 그쪽으로 던져서 그 갖고 간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중요한 부분은 핸드폰이라는 게 증거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모든 부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과 계좌 추적 두 가지일 텐데 계좌 추적은 이제 돈이 오간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안을 놓고 서로 간에 의견들 그것이 SNS를 통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주고받은 부분은 결국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을 텐데 핸드폰 확보가 안 된다면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 유 전 법무장과 관련된 또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진상을 밝히는 부분에 어쩌면은 이 부분이 굉장한 어떤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휴대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서 반드시 휴대폰을 확보를 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되니까 유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의 소환 조사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블랙홀로 커지고 있는 만큼 검찰은 김 씨를 비롯한 관계자 등을 잇따라 불러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가 자신들이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이 100억 원을 전달한 걸로 확인돼서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모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이사인 이모 씨가 5년 전 화천대유 상임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로 확인된 연관성을 놓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지난해까지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 원 중 일부였다고 합니다. 이 분양대행 업체는 판교 대장지구 아파트 5개 단지 분양대행을 독점한 곳으로 분양대행 업무 수수료 등 공식적인 법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측도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 씨는 TV조선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만배 씨가 준 100억 원을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고요. 이 씨는 동아일보와의 문자 메시지에서는 정상 처리된 것으로 신경도 안 썼던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업계에서는 이 같은 거액의 자금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분양대행업계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보통 아파트 당첨자 발표 이후에 당첨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뒤에 그 돈의 일부를 분양 수수료로 떼어서 분양대행사에 지급한다. 그러면서 김 씨가 분양대행업체에 건넨 돈을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100억 원을 고스란히 건넸다고 주장하는 모 건설업체 대표는 앞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서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 대장동에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이 씨의 제안을 받고 20억 원을 송금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A 씨가 대장동 부지의 토목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이에 이 씨에게 항의하자 2016년 20억 원과 일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특검도 분양업자 이모 씨와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면서 2016년 화천대유 상임고문으로 일했을 당시 고문료를 받았을 뿐 이번 돈 거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도 좀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 회사와 고강도 합판 제조 관련 업체를 운영한 바 있는데요. 박 전 특검 측은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 고강도 합판 제조 판매 목적의 회사였는데 창업 실무를 하다가 회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1년도 못 돼 퇴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을 했고 또 박 전 특검의 딸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들까지 관련 인물이 어떤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도 이 씨가 운영했던 다른 회사에 사회이사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거액이 오간 배경을 놓고 이 씨가 박 전 특검과 인척 관계라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의 개입 여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그들의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관여한 사실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모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박 전 특검 측은 이 거래에 대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금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박영수 전 특검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군데서 본인과 또 아들, 딸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걸까요?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딸은 화천대유에 근무를 2015년부터 했고 최근에 뭐 퇴직해서 지금 정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러죠. 아들은 또 관련된 어쨌든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이 분양을 하는 그쪽 그 인척이라고 알려진 그 인물이 하는 회사에서 또 근무를 했었고 박영수 전 특검 본인은 또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근무를 했었고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천대유의 아들, 딸, 본인까지 다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돈의 흐름 100억 원, 이 대주주인 김만배 씨 473억 가져간 것 중에 100억 원이 갔다는 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이라는 그 회사, 그 100억 원을 그대로 또 다른 건설업체에 줬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빌린 것은 20억이란 말입니다. 20억하고 뭐 플러스 알파 이자까지 했다고 해도 뭐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차액이 또 몇십억이 거기서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것이 그대로 그 건설업체에게 100억이 갔다는 법이 맞는 건지, 맞다면 왜 100억이 간 건지, 빌린 건 20억인데 아니라면 그럼 중간에 돈 빠진 나머지 수십억은 어디로 간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 단계에서 어쨌든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뭐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아들이 가서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해명이나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향후의 수사 과정에서 좀 핵심적인 고리가 좀 작용되는 것으로 하나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결백을 호소하면서 의혹 공세의 타깃을 국민의힘으로 옮기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고요.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면서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 시도하지만 저 이재명 죽지 않습니다. 때릴수록 저는 단단해집니다. 파면 팔수록 부패 정치 세력의 민낯만 드러날 겁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그 적폐가 기득권 세력과 특권 동맹을 맺어 대장동에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하게 진실을 가려낼 것을 수사당국에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는 정권 재창출에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측은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장동 의혹은 수사 난도가 굉장히 높다면서 이번 대선은 결국 대장동 대선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여러 가지를 보면 유동규 씨의 바로 위에 있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그 정진상이라는 실장이 있어요. 이 사람 얘기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스멀스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이 지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장을 했고요. 이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 이제 끊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수사가 굉장히 난삽하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건 최순실급의 수사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선은 대장동 대선이 될 뿐더러 민주당 입장에서 지켜내기가 어려운 진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감당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캠프 총참모장격인 설훈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캠프로 들어오는 제보와 관련해서 묘한 발언도 남겼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혹시 이재명 후보가 여기 뭐 부정에 관여돼 있다 그런 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정황으로 보면은 일단 유동규 씨는 원래 대장동 사업을 하던 사람을 성남시 개발도시공사 책임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 사이에 이재명 지사가 쭉 같이 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문제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이재명 캠프에서는 만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 책임의 문제지 후보가 뭐 직접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네. 모르죠. 예. 그거는 이제 또 수사를 해보면 알죠. 그럼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그 유동규 혼자만 했을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는 그럼 저 상식적 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일이 그걸 좀 오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열린 서울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천여 명의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 명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자신에게 있는 게 맞다면서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들어보시죠. 제도 한계든 저의 부족함이든 하여튼 민간 개발이 과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상실감, 소외감 느끼고 계신 거 저희가 이해합니다. 개발이익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록 제도의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 때문에 그에 이르지 못했지만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비록 퇴직한 후에 뇌물을 약속하고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또 제가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없는 사람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상식과 좀 원칙에 따라서 좀 얘기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정치 공방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이루어진 민주당의 대선 경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사론,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인천 순회 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는 각각 53.8%와 58.17%를 득표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까지 진행된 9번의 순회 경선과 2차례 슈퍼위크 가운데 광주 전남 경선을 제외한 모든 경선에서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치러진 지역 경선과 1,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까지 합산한 결과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54.90%, 이낙연 후보가 34.33%로 이재명 후보가 20.57%포인트 앞섰습니다. 결국 이제 득표 결과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오히려 결집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활짝 웃을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남은 경선에서 이 과반 유지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치면서 역전의 기회를 모색했던 이낙연 후보 측도 경선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어제 개표 결과 발표 후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발언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렴함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표율이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이제 선거인단 61만여 명의 결정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오는 9일에는 경기 지역 대의원과 권리당원 16만여 명이 참가하는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요. 10일에는 서울 대의원과 권리당원 14만여 명의 3차 국민선거인단 30만 5천여 명의 투표 결과가 최종 합산됩니다. 이 결과를 포함해 이재명 후보가 최종 50% 이상을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요. 추격 중인 이낙연 후보가 남은 경선 지역 2곳과 3차 슈퍼위크에서 압승을 하면 결선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굳히기로 본선에 직행할지 이낙연 후보의 뚝심으로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대선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대로 본선에 직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낙연 후보 측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선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지금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한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표가 결집하는 그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어떤 이제 위기감이 생기면 아무래도 선두주자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 수혜를 이재명 지사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 호남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른 이후에 일종의 좀 밴드웨건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도 그러니까 전북 말씀하시는 거죠? 광주 전남에서는 광주 전남 전북 어쨌든 다 합쳐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앞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표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이라는 부분은 최소한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게 표가 더 결집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이제 한 16만 표 정도만 더 얻으면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의 큰 어떤 변수는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 윤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선보다는 그 이후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자, 이런 가운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곽 의원이 지난주에 이 탈당에 이어서 의원직까지 사퇴하자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곽 의원은 이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둬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면서 의원직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곽 의원의 문제가 정리됨에 따라서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할 명분을 다시 얻은 셈입니다.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여권의 프레임을 무력화하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책임 화살을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자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돼지에 비유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입니다.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이권을 놓고 부정부패를 안 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도둑이 왜 도둑질을 제대로 못 막았냐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제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얘기도 또 나와요. 이재명의 만물 창조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재명 예언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상당히 원색적으로 지금 야당을 비판을 한 건데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기가 일본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티내며 떠드는 사람은 처음 봤다.
조급하신 것 같은데 할 말은 특검 차려지면 거기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온 나라가 몇 주째 이재명 게이트로 난린데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남의 나라 일 대하듯 딴청만 피우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을 돼지라고 칭하자 이 공세에 나섰는데요. 원희룡 후보는 어제 페이스북에 특검에서 누가 진짜 돼지인지 밝혀보자 이러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독재자 돼지 나폴레옹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다른 국민의힘 대권 주자죠. 유승민 후보 역시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유 후보는 이재명 지사가 연일 폭주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을 향해 돼지라고 한다며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고 정말 잘못도 없다면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측은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진정 양상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측근이라는 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지만 이 후보 캠프 일각에서는 그런데도 검찰이 기획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 수사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검찰 수뇌부에 잔존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인데요.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뇌물 정황이 명백한 곽상도 의원은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유동규는 이제와 배임 혐의라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 방향이 이상하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일각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방향이 이상하다. 윤석열 사단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다 뿔뿔이 뭐 전국에 흩어졌고 또 한직으로 다 보낸 그런 상황인데 그 세력들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수사한다? 이런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저런 주장들은 내가 좀 핍박받고 있다. 그리고 검찰이 문제다. 이런 어떤 논리,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 여야 후보들이 모두 이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일종의 좀 이 위기 관리 방어막을 좀 치고 있죠. 야권에서는 친여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을 또 검찰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미리 좀 해놓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검찰 수사 결과 자신과 가까웠던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례로 오르내리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등등을 내다보고 지금 뭐 일부 검찰이 자신을 겨냥한 기획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철저하게 여든 야든 관계없이 수사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은 다 처벌해라라는 게 뭐 국민의 어떤 목소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좀 검찰이 제대로 일단 좀 수사를 하고 그게 미진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철저한 수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난데없는 이 무속 신앙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공방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 한자 때문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같은 당원을 향해서 망둥이, 상대할 가치 없는 어린애, 바퀴벌레, 연탄가스 뭐 이런 내부 총질을 발언하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때문에 문재인 후보 품 안에 있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벼락 출세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수 개멸하는 데 앞장선 선봉장을 했고 이런 대통령 선거를 처음 봤습니다.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응원 메시지고 이게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부적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고 있는 유치하다.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치러진 세 차례 당 토론회에서 왼쪽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적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 후보는 3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5차 토론회까지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긴 상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이 열성 지지자들이 격려 차원에서 적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당 안팎으로는 집중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윤 후보와 선두를 다투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서 부적 선거는 포기하시라. 대선이 주술 대선으로 가고 있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홍 후보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어느 후보는 무속인을 데리고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토론 때 보니까 부적을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저는 정치 26년을 했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어요. 대통령 경선에 무속인들이 후보한테 부적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참 제가 보건대로 유치하다.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홍 후보뿐만 아니라 당내 다른 주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서원 같은 사람과 윤 후보님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몰아세우면서 윤 후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손바닥에 왕을 쓰고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TV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연이어 보인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윤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지자가 왕과 같은 기세로 자신감 있게 토론 잘하라고 응원의 뜻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열성적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라면서 지지자가 그렇게 하시니 뿌리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손바닥에 가로로 줄을 긋고 점 3개를 찍기에 왕자인지도 몰랐다. 세 번째 토론 때 글씨가 커서 왕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세 좋게 토론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손바닥 글씨가 왕이나 대통령, 정권 교체와 관련이 있다거나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는 억측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도 거듭 해명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뭐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후보 측은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곤 있습니다만 이 해명을 하면 할수록 시원하게 납득되는 게 없다. 이런 지적들도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당초 윤 후보 캠프는 5차 토론 당일에 이 후보가 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오니까 연세가 있는 동네 주민이 토론에 잘하라 이런 격려 차원에서 적어줬는데 물티슈와 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세정대로 닦았지만 지우지 못했다. 일회성 해프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5차 토론뿐만이 아니라 3차, 4차 토론 때도 윤 후보의 손바닥에 왕자가 새겨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 유성 매직으로 써서 잘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해명도요. 한 언론사가 실험을 해보니까 유성 매직은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손 소독제로 쉽게 지워지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윤 후보 측은 오늘도 해명에 나섰는데 이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주변에 사시는 그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기운 내라고 이렇게 적어준 걸 그거를 선거에 나온 후보가 그거를 아유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라고 현장에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도장 찍는 인주 비슷한 재료의 그 빨간색 색깔 나는 그런 거로 뭘 적지 그걸 매직으로 그리고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어디 가면은 보통 그 방역 때문에 그 손 소독제 바르게 돼 있잖아요. 닦잖아요.
그럼 웬만한 거 지워지잖아요, 사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 번 정도야 지지자들한테 이제 좀 민망하니까 또 그 앞에서 싫어요 이러기 민망하니까 그렇다지만 3번씩이나 손바닥을 내주신 거는 왜 굳이 그렇게 그만큼 스스럼 없는 대중 정치인이죠. 뭐 보통의 정치인들 중에 특권층 인식에 강한 사람은 시장 가서 상인들 악수하고도 그다음 바로 화장실 가서 씻는다는 거 아닙니까? 윤 후보 측이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모습인데요. 윤 후보 측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명 논리도 너무 궁색하고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정치권에 진입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토론에 들어가면서 뭐 생각보다는 나름 선망하고 있네 이런 등등의 것들도 있었는데 저런 문제로 유력 후보가 뉴스의 중심으로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아까 뭐 서로 윤석열 후보의 그 설명대로 지지자가 와서 이제 써줬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대중들한테 비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무런 어떤 이른바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형국인데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참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에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진영의 대표 상징으로서의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이미 상당히 자리매김을 했고 그 큰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은 맞은데 어떤 토론회를 하거나 뭘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과연 이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감, 리더로서의 신뢰감 이런 부분들을 과연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지금 주고 있나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런 부분들을 그냥 이거 뭐 그냥 지지자가 해준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왜 난리야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이게 어떤 지도자라는 거라는 그 자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그리고 캠프에서 해명을 하는 것도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서 그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걸 해명을 할 때는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딱 해가지고 말끔하게 해명이 딱 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해명이 또 꼬리를 물고 뭐 해명 내용도 좀 그렇잖아요. 손 씻을 때 손가락 위주로 씻는다. 이런 걸 이게 해명이라고 과연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것인가. 차라리 그냥 막 윤석열 후보가 지지자가 좀 힘내라고 이렇게 저기 한 것 같은데 좀 실수한 것 같다라든지 그냥 딱 인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해명도 너무 이렇게 궁색한 해명을 자꾸 내놓으니까 이 전체적인 이 후보에 대한 그런 신뢰까지도 좀 제기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뭔가 좀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 윤석열 후보 포함해서 좀 한번 이렇게 제로 베이스에서 좀 재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왕자 논란으로 윤 후보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윤 후보는 이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서 속옷 색깔까지 거론을 하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국정을 다루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탁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가 얘기한 부분 중에 빨간 속옷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눈길을 끄는데요. 아마 홍준표 후보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홍 후보는 이 과거부터 빨간 넥타이와 이 겨울 내복, 또 심지어 속옷도 빨간색으로 고집할 정도로 빨간색 사랑이 유별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빨간색 패션을 고집한 것은 무속인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윤 후보 측은 홍 후보가 본명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개명한 사연을 공개했는데 홍 후보가 과거 주변 조언에 따라서 역술인이 지어준 이 홍준표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고 밝힌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름도 역술인이 지어줘서 쓰는 사람이 왜 주술을 운운하냐 이런 뜻인데 이에 홍 후보 측은 곧장 반박을 내놨습니다. 이제 변명거리가 없으니 남의 속옷까지 시비 거는 유치함을 보이는 것인가. 홍 후보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붉은색은
후보는 정의와 순수의 상징으로 붉은 넥타이나 속옷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는 윤 후보는 이 특정한 염원을 담은 이 손바닥 글씨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윤 후보 측이 개명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는데요. 홍 후보의 경우 검사임에도 판사를 상징하는 판자가 중간에 들어있어 이 선친께서 준 뜻을 해치지 않으면서 발음이 다른 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홍 후보 측은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도 김명신에서 개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개명 과정을 설명해보라. 윤 후보의 부인이 왜 개명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왕자 논란이 속옷 색깔 그리고 개명 논란으로까지 번져서 두 캠프 측의 감정 싸움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왕 논란 여파는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 여야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서원 씨가 생각나서 웃었다면서 인터넷 댓글 중에 이 왕자 표시가 이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있다. 이게 무당층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했는데 무당층이었다라고 뼈 있는 말을 남기면서 윤 후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만 안 보이는 곳에다 새기지 그랬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역시 최서원 씨를 언급하며 윤 후보를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이게 최순실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가장 봉사해야 될 1번 일꾼인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술에 의거한 것인지 왕자를 써가지고 부적처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